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 모이면 그 얘기합니다만 이게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오늘 그 내용 포함해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 5가지 이슈로 나눠서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이라는 초복입니다. 초복답게 찜통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중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이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북, 남북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6도에서 20도,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특히나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한 만큼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등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핫 이슈 5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봅니다. 경제 분야에서 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성선화 경제평론가 오늘 자리 같이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좀 늦게지만 네. 21대 국회가 오늘 개원을 합니다.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21대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자꾸 제가 입에 성기자가 익어가지고. 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국민들이 달라진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바뀌어도 바뀐지 모르잖아요. 네. 이번엔 정말, 이번에는 뭔가 일하는 국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꼭 굳이 부탁을 하자면 일단 일하는 게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너무 중요한 사안을 너무 뚝딱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하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 이루어가면서 말 그대로 위기 가운데 빛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근데 꼭 제 10살, 7살 두 아들이 싸울 때 그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좀 싸우지 좀 마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든데 좀 네. 합쳐서 좀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뽑아놓고 관심 안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요. 어제 그 얘기했어요. 내일 21대 국회 개원하잖아. 그랬더니 개원해? 이미 개원한 거 아니었어?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감시하고. 필요성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개원식에서 이뤄질 대통령 연설이 9번이나 고쳐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정대로면 6월 8일에 법정 시한에 원구성이 끝나고 네. 한 6월 10일 전후에 개원을 했어야죠. 한 달 이상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때 초안이 있었을 거예요. 네. 초안은 분명히 3차 추경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거 통과돼 버렸고요. 네, 이미. 네. 그럼 내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오늘 아마 지난 14일 날 대국민 보고회를 대통령이 하셨는데 아마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강조, 네. 입법부인 국회도 적극 협조해달라. 경제 국난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는 꼭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21대 국회 초반에는 어떤 현안들을 주로 논의하게 될까요? 너무 많아요. 아까 이제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네. 이제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제 지금 근데 공수처가 쟁점이에요. 네. 원래는 어제가 공수처가 설치됐어야 되는 날이에요. 지나갔고 지금 야당인 통합당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법안 폐기를 또 공약으로 지난 총선에 걸었었어요. 네. 그 지금 아주 쟁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벌어졌던 인천국제공항 이 정규직 전환 사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너무 달라서
지금 쟁점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네. 싸울 일만 남았는데 네. 아까 이 공영창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 국회는 토론하는 곳이라 여야 입장은 원래 다른 거고 싸우는 게 마땅해요. 싸워야 돼요. 토론으로 말로 싸워야 되는데 막말만 좀 안 하셨으면 네. 품격 있는 말로 싸우셨으면 좋겠다. 근데 토론이라는 거는 남의 얘기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항상 모습이 내 말만 옳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참 보는 입장에서도 힘들었고 또 하나 경제, 부동산 이런 얘기 꼭 이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좀 가장 뭐 관심은 집값이 왜 계속 네. 오르는 건가. 이렇게 정말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관련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될 수 있고 과연 이번이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네. 이번 규제를 잡을 수 있을까? 네. 이것도 사실 초미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핫 이슈 5가지 첫 번째 거부터 열어보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금주의 탑5 5위 보겠습니다. 5위는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입니다. 차 뒷좌석엔 아직도 축구공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직이지만 바로 직전까지 방과 후 강사였습니다. 아내도 강사 일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4월까지 둘이 번 돈이 0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득이 저는 아예 없었죠. 아예 0원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나갈 비용은 고정 비용은 있잖아요. 정말 힘들었죠. 먹고 살려면 다른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가진 돈은 없죠. 뭐 아프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사고가 있다거나 그러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수밖에 없죠. 실제로 교육 서비스업은 코로나 충격이 가장 심각한 업종입니다. 임시직만 놓고 보면 전 업종 통틀어 고용률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3월부터 석 달간 교육업 임시직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내가 하던 일 자체를 못했으니까 네. 저희 동네에도 보면 태권도가 그냥 태권도장이 네. 그냥 휴업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이 다니는 태권도장 2달 전에 문 닫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연이나 예를 들어서 연예 서비스 업종인들은 지금 전면 휴업, 그렇죠. 심지어는 폐업 상태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소상공인들이랑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전년에 비해서 매출이 기본 50에서 30%까지 떨어졌다니까 심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이 기업에서 트집들이 있어요. 트집들이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그러니까 의심 증세 있다. 네. 당신 회사 나오지 마라. 아. 또는 지금 자녀가 학교를 못 가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돌봄하느라고 또 회사도 힘들게 나가고 예. 그다음에 또 휴가를 뭐 많이 썼다. 처음엔 권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대량 해고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아졌다. 큰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시장의 그늘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표 하나 보면서 자세히 좀 짚어드릴게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취업자 수가 2,705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2천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실업자는 122만 명으로 와. 2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게 이게 엎친 데 덮쳤어요. 네,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렇게 기업 환경이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코로나19가 그냥 쓰나미처럼 닥쳤단 말이에요. 네. 이런 기업 환경에서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이때의 키워드는 사실 언택트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제 언택트가 가능한 업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사실 이 실업률을 보면은요. 서비스 업종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요. 무려 28만 명이고 4개월째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사람을 만나야 되는 대면을 해야 되는 그 서비스 업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만 6천 명이나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말 그 언택트가 되지 않는 그런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잘 준비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도 맞습니다.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계속 네.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되게 높았어요. 네. 왜냐하면 집콕족들이 제일 좋은 친구는 휴대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종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 그런데 또 이 G그룹의 편의점이 이번에 매출이 급신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멀리 마트로 가던 쇼핑 같은 거 다 줄이고 집 근처로 가고 그다음에 배달 쪽으로 네. 언택트가 강화되니까 지금 배송이 급격하게 또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미리 비대면, 무인 자동화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첨단형 물류 이런 것에 신경을 쓴 기업들은 네. 포스트 코로나에도 좀 빛을 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랄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직강 어렵다, 사회 어렵다 그러니까 직원 복지들도 조금 줄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복지와 관련된 걸 대폭 늘려가면서 칭찬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업종 그 기업의 이름을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게임 개발 업체인데 N 게임 개발 업체인데 네. 이 회사에서 지금 직원 복지하고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택 제공하고요. 네. 우와. 두 번째로는 주거비 지원하고요. 네. 거기다가 자체 어린이집 운영하고 네. 중식 석식 다 무료로 제공하고요. 무료 셔틀버스 이용하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하고 3년 주기로 휴가 장기적으로 주고요. 각종 복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지금 뭐라고 있는가?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반드시 문 두드리셔가지고 각종 혜택도 받으시면서 새로운 장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보이면 N사로 간 줄 아시고요. 근데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L그룹은 불필요한 일회용 상품을 줄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포장 제품을 늘려서 친환경 이사를 또 상품을 또 개발에 힘쓰고 있는 중이라고 네. 합니다. 네. 뭔가 막 개발하고 뭐 움직이죠. 기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전거 같대요. 멈추면 쓰러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계속 뭔가 달려가야 되는데 길을 잘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길로 갔는데 이게 비포장도로 자갈길이면 자전거가 잘 가다가도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길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가끔은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쭉 가서 못 돌아오면 그것도 아이고. 편이 어려운 거. 아까 그렇게 복지가 좋아졌다는 N사 같은 경우에도 네. 언택트 시대에 맞는 게임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 되니까 복지를 더 잘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4회 보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이번에 4위입니다. 4위는요. 노동계 대 경영계 갈등 심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시간 밤샘 논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182만 2천 원으로 올해보다 2만 7천 원 정도 많습니다. 인상률로는 1.5%,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보다도 낮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 상황 하에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 특히 그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 측의 1.5% 인상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노총과 민노총 등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 안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경영계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폭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편의점 업주들은 자신들을 낭떠러지로 내미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구직자들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모든 맛이 몰라서 그러기 상태거든요. 주일장까지 해서 최저시급을 맞춰줄 수가 없었어요. 친구당에서 3번씩이나 노동부 낮다고 했어요.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최저 시급이 130원이 올라서 8,720원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IMF 때도 이 정도까지는 낮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7%였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인 건 정말 역대 최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환 위기 때보다 최저 시급이 더 적게 올랐다 이 얘기인데요. 네네. 이 경제 위기라는 말이 확실히 좀 실감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위원회인데 네. 지금 이 결정, 1.5% 인상 결정의 이유는 네. 무엇보다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타격을 우선 고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결정하는데도 여러 말이 나왔죠. 노동계에서는 10,000원 얘기 나왔던 거 네,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 사용자 측에서는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맞아요.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박준식 위원장이 예. 엄청 피곤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제 석사 지도 교수십니다. 아, 그러세요? 이 뉴스 최저임금위원회 볼 때마다 어이구 우리 교수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노동계는 네.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자 아까 실업 얘기했지만 네. 노동자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기회에 10,000원 갑시다. 16.4%로 올리는 거예요. 네. 높은 거죠. 근데 기업계는 지금 기업들이 다 위축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깎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올해가 8,500원대인데 내년은 8,410원으로 가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려 2.1% 삭감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리지 않은 노동계와 조금이라도 깎지 않은 기업계가 부딪혀서 네. 결국에 절충안이 1.5%가 된 거죠. 네, 사실 이 최저시급 문제는요, 뭐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 예민한 이유는요, 다 같이 어렵기 때문인 네. 것 같아요. 일단은 고용하는 쪽도 어렵고 채용되는 쪽도 어렵고요. 사실 아까도 봤지만 서비스 업종이 실업률이 있었는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최저임금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뭐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에 대한 비용으로 작용하니까 어떻게 보면 을의 갈등이라고 할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영세 사업장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중소기업 김치 조사에 따르면은요, 네. 사실 지금 소상공인 매출 현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그 매출 감소폭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31.6%가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돈은 풀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간극이 발생하고 있기 네. 때문에 더 이제 실물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도 했고 고용안전지원금을 주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뿐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재테크 동호회 같은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가계부를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난지원금을 썼다는 게 항상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이제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100만 원을 더 써야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이제 그 재난지원금 안에서만 쓰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소비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보다 좀 더 써야 되는데 네. 딱 고선에서 썼어.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돈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저시급 얘기했는데 최저시급이 130원이 올라서 8,720원이 됐다는 의미는 이걸 월급으로 우린 주로 따지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이제 40시간을 근무한다고 네. 했을 경우에요. 주휴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주휴 수당을 포함했을 때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이 1,474원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 달치로 환산을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182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179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2만 7천 원 정도의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애매하네. 27,170원 올랐어요. 이게 애매한 게 아니고요. 네. 거의 안 오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물가는 지금 하나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다고요. 네. 그러면 짜장면 값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물가들까지 다 포함해서 과연 이게 월급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조금 더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좀 악역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경영계 얘기를 좀 전환하면 경영난이 심각한데 올해만 보면 낮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을지 몰라도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가면 사실은 직원을 더 이상 못 뽑고 해고할 지경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 시급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르바이트나 시급직을 전부 그만두고 사장님이 밤을 새서 보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거 경영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경영계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계는 우리는 동결 내지는 깎자고 했는데 소폭이지만 올랐으니까 이거 큰 부담이다. 조금이지만. 노동계는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10,000원 해달라 그랬는데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정될 때
민주노총은 아예 불참을 했어요. 한국노총은 참여했는데 회의 진행하다가 나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정할 때는 주로 이제 조정위원들, 정부 측 이 위원들과 사용자 측만 남아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화를 잠깐만 나눠봐도 갈등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말씀해 주신 을과 을의 갈등으로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을과 을의 갈등인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편의점 대표적으로 뭐 치킨 프랜차이즈 다 이분들이 점주라고 하지만 그 점포에서는 사장님이지만 또 본사, 모기업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분들도 다 을이에요. 중간에 통행세도 뜯어간다, 뭐 이런 문제 많이 제기해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 아래서 또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결국은 을이에요. 그럼 갑, 을, 병이 있으면 을과 정, 아래서 결국은 임금을 놓고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돈 낼 사람보다는 이게 현장에 있는 을과 을의 갈등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최저시급 얘기 나올 때마다 을과 을의 갈등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번에 유독 더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고 오죠. 최저임금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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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이 되죠. 지금 장사하는 과정에서 주인들은 가져가는 게 없는데 주휴수당을 알더라도 챙겨주지 않고 또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뭐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그냥 그만두기엔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주휴수당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청년층에게는 주휴수당이 굉장히 익숙한데 봉급 생활을 해온 어른들에게는 주휴수당이 뭐야 이러실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아마 주휴수당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건요. 이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라고 하면 하루는 유급,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어떤 그런 휴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유급 휴가를 월급을 줘라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뭐냐면은 최저시급이 결정돼서 지금 우리가 뭐 월급으로도 환산하고 하지만 또 월급을 줘야 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은 10,000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 10,000원 안 된다고 지금 다 노동계에선 불만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시급 10,000원 이상을 주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거 안 주게 좀 해달라라는 요구인 것이죠. 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소상공인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대부분들이 매출이 30에서 50%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본인이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대출을 받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르바이트나 직원분들을 한두 분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폐업 사례가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사업 설명 같은 게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보더라도 주휴수당 받았다 이런 경우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잘 몰라요. 이게 주로 청년층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아르바이트들을 많이 하니까 이 학생들이 일주일에 뭐 15시간 일을 했어요. 그럼 15시간 분의 급여가 주급으로 들어왔네. 오케이. 근데 아니에요. 원래는 주 5일 일하면 하루치를 더 주는 게 주휴수당이에요. 근데 주휴수당이 붙는 걸 몰라서 이걸 간과하는 경우도 많고 중년, 노년층도 단기 일자리를 하는 분들은 이걸 몰라서 자꾸 간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주휴수당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받아보신 분들이 거의 경험적으로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못 받았는데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 시간 계산만 해서 곱하기 제대로 들어왔네 했는데 주휴수당이 사실상 안 주는 경우가 꽤 많아 왔다는 거죠. 이것을 간과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휴수당이 이제 아마 이렇게 방송 보시고 널리 알게 되시면 그동안에 그것도 소급해서 따져보시고 아마 또 전 분쟁들이 생기겠다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앞으로는 기업이나 또는 일하시는 근로자나 꼭 한 번씩 따지고 급여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스스로 지금은 좀 꼼꼼히 알아보고 챙겨야 될 이유가요. 작년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64.2%의 상인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10명 중에 6명이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주휴수당 못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소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한
가게에서 오래 일하고 계시다면 네. 따져볼 만하지만 단기적으로 도시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네. 꼭 이걸 따지셔야 되고 네. 주유수당 안 줬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사장님하고 싸워야 되나? 근데 이건 법적 권리예요. 네.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는 매년 우리가 요맘때가 되면 꼭 나와요. 네. 뭐 주는 쪽에서는 덜 주고 싶은 거고 받는 쪽에서는 더 받고 싶은데 그걸 정말 전 그 경제 구조와 함께 슬기롭게 딱 했으면 좋겠는데 늘 뒷말이 나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3위 보겠습니다. 3위는요. 붉은 수돗물 사태 1년 후입니다. 4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 주방 수도꼭지에 필터를 끼운 뒤 수돗물을 5분 정도 틀자 하얗던 필터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씻고 나서 바로 몸 확인해봐요. 갓난아기 있는 엄마들은 거의 다 피신할 수 있는 데는 피신한 것 같더라고요.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 일주일 넘게 쌓아둔 빨래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결국 4살배기 딸을 둔 부부는 오늘 하루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빨래를 하기 위해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부모 집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한 카페는 당분간 아예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저도 못 먹는 거를 누구를 먹으라고 팔겠어요. 오시는 손님도 지금 그냥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라서. 인천시는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대학교 8곳은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7곳은 빵과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수돗물의 안전을 믿을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진상규명을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저게 정확히 1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 아니, 저 친구들 왜 1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일어나 할 텐데 뒤에 이제 쭉 보시면 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나올 겁니다. 일단 요거부터. 저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몇 년 된 일인 줄 알았어요. 네. 불과 1년 전 5월 30일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뭐 하루 이틀 저럴 줄 알았죠. 하루 이틀 단수돼도 우리가 생활에 얼마나 큰 고통이 초래돼요. 2달 동안 가요. 2달. 2달 동안 붉은 수돗물이 매일 나오고 있어서 물을 못 썼던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식순환이 벌어졌었는데 인천만이 아닙니다. 돌이켜보시면 이게 전국으로 퍼졌어요. 경기도는 평택에서도 나왔고요. 서울도 영등포가 나왔고요. 춘천도 나왔고요. 청주도 나왔고요. 이러면서 왜 이렇게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거야? 하고 다들 아주 불편한 일이 벌어졌었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당시 이 붉은 수돗물 때문에 피부병과 복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한동안은 생수로 밥을 짓고 샤워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이거 말 다 했죠.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왜 붉은 수돗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납 취수장이 3년마다 정기 점검을 합니다. 그럼 정기 점검을 하니까 일단은 수도관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고 물은 공급해야 되니까 이때 수계 전환이라는 게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이거 1년 전에 처음 들어보셨는데 수계 전환을 했는데 안 쓰던 파이프로 물이 역류해서 가니까 그 안에 끼어있던 찌꺼기나 녹들이 물에 휩쓸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수계 전환을 할 때는 미리 토사물이나 불순물들을 빼주는 배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급하게 수계 전환 물을 내보내다 보니까 이게 다 그냥 수도꼭지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아마 5천 명 넘을 듯한데요. 인천 시민들이 단체 피해 보상 신청을 했고요. 그 금액만 92억 원에 달았습니다. 자, 이게 1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수돗물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샤워기 필터 안에서 벌레 유충 한 마리가 꿈틀거립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었던 인천 서구에서 이번에는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수돗물을 못 믿겠다며 생수병을 쌓아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수도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도 물 때문에 불안했죠. 물이 빨갛게 나와서 그건 진짜 잘못된 거지요. 원인 분석에 나선 인천시청은 인근 정수장의 여과 설비에서 날벌레의 일종인 깔따구 유충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를 할 때 공정 때 이제 화스틴 여과지가 활용이 됐는데 여기에서 아마 유충이 또 발견됐나 봐요. 해당 정수장은 인천 서구뿐 아니라 영종과 강화 지역까지 급수하는 만큼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네, 뭔가 달라졌으려나 했는데 이번엔 더 충격적인 유충이 나왔습니다. 유충이 뭐예요? 인천 서구, 네. 강화도 일대 지금 민원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민원이 23건입니다. 지금 이제 어디까지 확산돼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일단 2만 8천여 세대에게 물 마시지 마세요 하고 급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야, 수돗물 이렇게 떴는데 거기 유충 보여요. 정말 저는 저희 집에서 만약에 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네. 정말 경악을 하면서 네. 경악이죠, 네.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수돗물 정수기 사용 중단하고요. 또 생수로 씻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유식 아이들 되게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을 그렇게 떠나는 사례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1년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돗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시의 발표는요. 네.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스마트. 거예요. 스마트요? 그런데 이제 네. 뭐 수도관, 상하수도 다 노후되죠. 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데 지금 인천에서도 노후 불량 수도관 교체 작업이 있습니다. 네. 오는 2025년까지 상당히 많은 인천 거의 전 지역의 수도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미 약 88.8km 정도의 수도관은 교체가 됐어요. 근데 수도관 교체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수도를 빨리 막고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스마트 관망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도입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름은 잘 붙여요. 네. 근데 이번에도 늦장대은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장조차도 네. 이게 9일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13일 늦은 오후에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유충 발생을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나흘 늦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고받은 게 민원이 접수된 지 나흘 후예요. 첫 민원. 이 때문에 이제 시장이 참석하는 긴급 상황 점검 회의가 민원 신고 접수 5일 후에야 열렸다. 5일 후에? 그러니까 늦장 대응 얘기가 나오죠. 놀랍죠. 왜냐하면 시장님이 제일 나중에 놀라는 것 같아요. 하하. 어느 기관이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게 물이라는 거는 아주 근원적인 거고 그리고 실제 이게 먹는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샤워할 때 우리가 이런 유충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기절할 일이에요. 네. 속히 해결돼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만 잘하면 진짜 스마트했다면 이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네. 정말 스마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요. 사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내가 마시는 이 수돗물이 안전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다행히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의 전문가들이 직접 시민의 집을 찾아가서 수질 검사를 통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워터 코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전화번호 잘 응시하시면 됩니다. 1577-0600, 1577-06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를 신청하면요. 워터 코디 두 분이 직접 가정을 막내 수질 검사를 직접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되는 곳이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 땀 뻘뻘 흘리고 그 학교 다닐 때 점심 시간에 밥 빨리 먹고 나가서 막 축구하고 볼 차고 땀 뻘뻘 흘리고 수돗물 쫙 틀어놓고요. 네. 운동장이 있었어. 네. 머리 들이밀고 그렇죠. 닦으면서 꿀꺽꿀꺽 맛있죠. 마셨어요. 저는 점심 대신에 그거 먹었는데. 아이고. 우리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그러지?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시스템으로 할 텐데. 그죠? 네. 좋은 생수 드시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수로 우리가 샤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유. 유충 나온 물로 머리 그것도 애매하잖아. 생수를 네. 샤워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는 비용 계산이 막 돌아가는데 네. 황제 샤워네요. 황제 샤워. 그거 완전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2위입니다. 2위는요. 4년간의 성추행 진실은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그동안의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지난주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함께 사라지자 고소인은 실망감과 함께 조의를 표했습니다.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걸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훌쩍 넘겼는데도 온전히 치러진 데에 대해 유감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 장례 절차가 끝나고 고소인 측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꾸준히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지난 8일 처음 고소를 했으니까 고소장과 그리고 이제 경찰 진술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이제 요약해서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이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의 침대에서 이 신체 접촉, 성추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퇴근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원치 않는 문자가 날아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 심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과거에 고소인이 서울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처가 좀 당혹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일이 나오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히 장기간인데 왜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기했었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제 서울시에 근무했으니까 시 내에서 동료나 상급자에게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이게 묵살되거나 방조됐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뭐냐면 주로 시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라든가 또는 이 비서의 역할은 시장님의 심기관리까지 포함되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걸 사소화했다. 사소화하거나 그럴 뿐이 아니라는 이 형식으로 묵살당했다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조직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이렇게 쉬쉬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많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화들도 있고 법적인 요소들도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희롱 예방법 아니면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들 다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런 성폭력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예방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직장에게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남녀 고용평등법이나 아니면은 뭐 일가정 양립법 관련해 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직장 안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남성 중심 문화들이 워낙에 많고요. 거기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회사가 져야 될 법적 책임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묻어버리는 거니까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예 피해자를 묻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문화는 이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적인 부분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서 어쩌면 가장 보호해야 될 피해자를 2차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는 피해가 발생했다 싶을 때는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반드시 요새는 해바라기 센터 많이 알려져 있죠. 아니면 여성가족부 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신고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다채롭게 이게 공무원들 국가기관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민간이냐 아니면 학교냐 아니면 뭐 체육계냐 아니면 문화예술계냐 굉장히 다채롭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일단 신고하셔서 여러 피해 보존과 더불어 심리치료까지 연속으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을 위한 여러 구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민을 토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이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당했을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왜 얘기했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질문과 고충을 털어놨을 텐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고통 읽기부터 해줘야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전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 고충을 다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은지도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 피해자가 가장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봤기 때문에 다만 함께 누군가 해줄 만한 어깨가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럴 때 같이 옆에서 있어주시면서 필요한 여러 절차 과정에 어떻게 내가 동료로서 함께 해줄지에 대해서 그 길을 같이 간다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감정적으로 덧붙이자면요. 사실은 설마 그 사람이 그럴까? 그럼 2차 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첫 번째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 그렇게 해보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아지기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혹시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저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갖고 좀 생각을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이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목소리가 대체로 크다고 해요.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바로 어제였죠. 서울시에서 입장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의 발표였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네,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민관합동조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아까 나눈 대로 네. 서울시도 지금 은폐나 은닉의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면 아마 또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합류시켜서 민관조사단을 꾸리는데 여기는 여성 단체도 있겠고요. 네. 인권 전문가도 있겠고요. 또 법률 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런 이제 외부 자문단을 모셔서 서울시 내에 또 서울시 내에도 인권과 조사과 등이 있거든요.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어제 밝힌 겁니다. 네. 경찰도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이제 박원순 시장의 지금 휴대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걸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다는 거고요. 우선 사망 경위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고 통신 기록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이제 이 지금 성범죄 의혹과 관련된 뭐 증거 자료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의주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찰은 이미 사망 경위 관련해서 이 전 비서실장을 어제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실종됐던 9일 당일 오후 1시 39분에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휴대전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면 한 4개월 정도 걸린대요. 네. 근데 그건 지금 비서실장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만나고 한 것은 그 통화 기록 가지고 한 거죠? 통화 기록과 또 진술로도 확인이 된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최신형 모폰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에 이걸 해지하는 데 4개월이 걸리는 건데 비밀번호만 알려내면 즉시라도 통신사에 조회하면 통신 기록은 다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번 해제, 이게 좀 시간이 얼마 걸릴지가 관건입니다. 네. 근데 또 뉴스 보니까요. 고소당하기 전부터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추측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종 사망 당시에 우리가 좀 장례 절차가 진행될 때 조심스러웠던 것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하나 보도됐고 그리고 이 갑자기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인데 그와 관련된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소가 들어간 게 8일이에요. 이 실종된 게 9일이에요. 근데 8일 당시에 이미 서울시의 젠더 특보로 근무하는 임모 특보가 외부에서 이 정황을 듣고 오후 3시에 시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시장님 뭐 실수한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시에 박 시장은 그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날 밤에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특보는 대책회의는 아니었고 통상 하던 현안회의였다. 이때 박 시장이 아까 얘기하려던 게 뭐예요? 그래서 요즘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랬더니 박 시장이 이제 수심에 담겼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임특보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8일 당시엔 나도 고소 사실까지는 몰랐다. 이건 언론에 나온 다음 날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래서 어제 대변인에게도 그 질문이 많이 들어갔어요. 대변인은 이건 중대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 직접 젠더 특보가 밝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밝혀져야 될 것 같네요.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NS에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라는 소설 문구가 공유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폭력 남편이 목숨을 끊자 아내가 비난받는 상황을 그린 이 소설책은 하루 판매량이 박 시장 사망 전보다 150% 늘었습니다. 2030 세대 여성들은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는 소설 문구를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라도 달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게 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의 피해를 밝힌 고소인이 비난받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샵
땡땡땡 이걸 해시태그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고소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소인의 담화문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약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담화문 자체만 본다면은 나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진정한 사과를 사실은 이분이 원했건데, 근데 오늘 제가 한 방송을 듣고 오는데 한 기자분이 사실은 이런 사건에는 기존에는 가해자 피해자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건에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라서 고소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라는 시선이 있으니까 피해자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심경이 좀 추측해 봅니다. 고소인의 부담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와중에 2차 피해도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고소인이라고 부르든 또 요즘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피해 호소인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든 그게 그 자체도 본인은 이게 가해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최소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갑자기 서울시장이 사망했으니까 추도와 애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성추행 의혹이 지금 발생했네? 그럼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 분에 대한 배려와 보호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며칠 동안 충격과 혼란 속에 진영이 갈려서 박 시장을 추모하는 쪽은 마치 피해 여성을 좀 폄훼하는 그런 현상. 또 피해 여성을 두둔하는 쪽은 또 이 박 시장의 애도 분위기에 대한 또 어떤 유가족에 대한 이 재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 너무 이렇게 다툼으로 번진 거예요. 이거 지금 조금 우리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애도는 애도고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는 보호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공도 있고 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남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지금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은 진실규명의 시간이 왔다. 그 다음은 성찰의 시간이 와야 한다. 이걸 우리가 함께 성숙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뭐 피해자가 그럴 만해서 당했다라는 식의 피해자 경멸은 과거에도 너무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왜 보호해야 될 피해자를 상대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젠더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게요. 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성폭행이나 성희롱사에서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사실은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내가 그분을 좋아한대서 사회적으로 신망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그 아버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도 우리한테는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모종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 이런 피해에 관련된 아직도 암묵적인 생각들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이번 같이 어떤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가해를 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럴 때에는 이 죽음에 대한 책임도 그 피해로부터 시작되었다라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최평론가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도 있고 누구든 다 공이 있는데 과 때문에 공이 묻혀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공이 있다고 과가 관계돼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피해자라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과정을 겪기는 쉽진 않잖아요. 분명한 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죽음으로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런 공무원의 이런 자살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답이 아니고요. 잘못했다면 당연히 사과도 하고 피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이건 다 살아서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꼭 기억하실 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피해자가 반드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가해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사과를 살아서 하는 방식으로 이게 일종의 문화로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추모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누군가를 너무 영웅시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라고 영원히 또 가해자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회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뭐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발 이번 일 가지고도 또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막 반목하고 이게 딱 문제가 되고 서로 뭐 또 막 다투고 이런 꼴은 제발 좀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금주의 슈터5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710 대책 속 4060 국어 해법입니다.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면 8%, 세 번째 집을 살 때부터 12%의 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양도세 강화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해 다주택자들이 안 사는 집을 내놓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로 주택공급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확대 대책은 빠져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깝깝하다. 22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깝깝하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70 대책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지난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710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6.17 대책은 정말 내가 산 집에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실거주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7.17은 정말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요약을 하자고 하면 일단 뭐 서민들의 생애 최초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세금 폭탄인데요. 일단은 집 한 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보유세, 종부세도 늘었고요. 이제 집을 한 채, 원래 있는 사람이 한 채만 더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거의 징벌적 수준의 어떤 그런 세금이 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등록세, 그리고 각종 세금들, 그리고 특히 법인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이제 이 이후에는 굉장히 거래가 줄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집이 한 채 있어도 세금이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반발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뭐 세금 폭탄, 뭐 그거는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부세가 늘었는데요. 일단 는 거를 보면 이제 과세 구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억에서 12억까지 과세 구간이 기존에는 이제 종부세가 1%였는데 1.2%로 0.2% 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근데 과세 구간이 2억에서 이제 50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4%에서 1.6%로 또 0.2% 포인트가 늘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되면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만 주변에서 보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내가 집 가지고 있는 게 죄냐? 많아요. 네, 세금이 거의 뭐 이제 몇백 수준이 아니라 1,000만 원대로 이제 보유세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불만, 불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1주택자 세금 늘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다. 1주택자는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로 체감하기에는 재산세 고지서 받지 않으셨어요? 저도 집에 한 채 있으니까 재산세 고지서 받았거든요. 이미 공시지가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오른 거거든. 근데 오르지 않았다 이러시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다주택자 잡겠다 이런 게 이제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을까요? 사실은 이제 6.17 이후에도 제가 이제 부동산 현장들을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공인중개사분들께서 했던 얘기가 대책 이후에 더 바빠졌다. 네, 사실은 규제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좀 세금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가 늘어났다는 거는 기존에 내가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집을 샀다가는 거의 뭐 6%, 12%씩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거래는 줄겠지만 사실 이게 잠시 주춤한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보다는요. 사실 시장에서 보면은 현재 이제 취등록세가 하다 보니까 증여로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5월 달에 서울에 있었던 증여 건수를 보면은요. 1,566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 2배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빠졌던 게 증여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추가 대책으로 뭐 증여세도 높이겠다라는 논의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올랐거든요. 네. 취득세가 최대 12%, 양도소득세는 최대 70%. 물론 70%는 이제 1년 이내에 파는 경우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증여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증여라는 또 틈이 있었네. 그럼 이 구멍도 막아야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여세를 높여. 아니면 취득세를 더 강화해. 증여의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이 다주택자 해결을 위한 증세는 이어질 것 같네요. 네. 근데 계속해서 만약에 이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일단 지금 보면 전세가 폭등이 가장 예상할 수 있는 1차적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17 이후에도 오히려 전세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각종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전세값 상승이 되고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면 그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집값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줄면서 전세가 오르고 그 기간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또 집값이 오르는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분양시장 유심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분양시장을 보면서 중장년층들은 또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무주택 중장년층의 정당한 청약 기회를 뺏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가 70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자 40대, 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소득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비교적 낮은 2030 세대가 유리하지만 일반 분양은 청약 저축을 오래 했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 즉 중장년층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5% 늘어나면서 일반 공급이 15%로 줄어든 겁니다. 청약 통장에 꾸준히 저축했지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든 중장년층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정책이 젊은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저같이 늙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오락가락 정책에 중장년층들이 분노하며 세대 갈등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7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을 소유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역차별이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애 최초라는 거는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싱글분들이 난 생애 최초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결혼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결혼을 했지만 7년 이내라고 하면 신혼부부 특공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7년이 넘었지만 전세대 무주택이라고 하면 생애 최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혼한 지 10년인데 전생에 통째로 부부가 집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생애 최초 물량이 이번에 늘었는데 원래 이제 국민주택, 민연주택 두 구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원래는 정부 지자체가 공급을 할 때만 이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량이 늘어난 거는 이제 민간 건설사, 재건축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민영에서 공급하는데도 이 물량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게 왜 갈등이 일어나고 있냐면은요. 사실 이 특별 공급의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일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집을 1000채 공급하는데 어떤 쪽에서 20채를 먼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공급이라는 거 먼저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생애 최초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또 싱글들이 결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40, 50이지만 싱글이다. 이러면 뭐 나는 아무런 혜택이 없네. 이런 식의 반발들도 사실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이제 특정 물량이 늘면서 다른 쪽이 소외가 돼서 이 조금 더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결혼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4050의 불만이 더 높아지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 분양을 줄이는 추세인데 집을 구하고 싶은 중장년층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청약 전략이라는 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해도 안 돼라고 하면서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잘못이고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경쟁률만 보면 내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약을 일단 도전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 가점이 10점대인 분들도 당첨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약을 넣으실 때는 이제 인기가 많은 쪽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딱 보시고 난 뒤에 못난이라고 불러요. 네. 못난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또 우리는 남양 좋아하고요.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약간 좀 삐뚤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경쟁률이 약하기 때문에 넣으시면 될 확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당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경기도에 살면 서울에 넣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사는 지역의 1순위에 못난이로 넣는다라고 하면 당첨 확률이 반치 높아지니까 제가 청약 가점 10점대에서 듣는 거 봤거든요. 단어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못난이. 네, 못난이 전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집주인들이 또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이건 뭔지 보고 오겠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단어입니다. 수천 명의 집주인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결과입니다. 단지 집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를 다 제재하겠다는 것이에요.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재산권, 행동 자유권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는 악법입니다. 폐암이 걸린 거예요, 2년 전에.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금 올리는 거 갖고 생활을 하는데 전세금이 안 올라가면은 저희는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제로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이상 보장하고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지만 오히려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을 때 임대료가 단번에 올라가는 문제가 또 다른 주거불안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당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며 기존 계약까지 임대차 3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네,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집주인들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뭔가요? 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아까 본 대로 5% 이상 못 올린다, 전세금을. 그리고 최소 4년 이상을 살게 해줘야 되고 그 갱신에 대해서도 세입자의 권한이 강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재산세 높아져, 종부세 높아져. 그럼 집 가진 게 죄냐? 이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죠. 네. 근데 무슨 5법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5법에 아까 말씀드린 3법 플러스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촘촘한 법안이 있고 민주당은 이것을 조기에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언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 법을 관철시킬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끼고 있으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대목입니다. 요건 뭐 더 얘기 듣고 싶은데 지금 또 생방이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아까 우리 저 코로나19 이후에 너무 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다시 또 집 가지고 또 막 이러니까 되게 뭔가 막 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힘든데 한쪽에서는 또 저 주식시장 같은 데 보면 돈 막 몰린다고 그러고 또 집값이 막 헷갈려요. 내 돈은 어디 간 거예요? 네, 헷갈려요. 네. 자, 이런 얘기 다음 주에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보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우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초복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초복입니다. 날도 무덥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 뭔가 영양식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든든하게 드시고요. 하늘 보고 야 하고 소리 한번 질러보시죠. 네. 오늘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